안녕하세요. 긴 겨울을 보낸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모순의 결합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요즘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어떤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다가도 살다 보면 그 선택에 배신당했다는 걸 알고 후회하다가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남아 나라는 인간을 완성시켜 주니까 말이죠.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건 약 8년 전 했던 한 가지 선택 때문이었어요.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 저는 저희 막내 이모의 주선으로 선계팅을 받습니다. 이모가 주선해 주신 선계팅은 그 당시 이모가 다니시던 교회 같은 신도분 중에 나이 지긋하신 중년의 남성분이 계신데 올해 그 교회를 다니고 평판도 좋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장남이 공기업 다니는데 혜진이보다 4살 위래. 그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 하다가 퇴직하시고 딸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던데 들어보니까 집안도 좋더라고. 아들이 30 넘어서 계속 집에 얹혀서 산다고 이러다 집안 대 끊기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언니 내가 주선해 줄까? 그분 남자답게 아주 잘생기셨어. 장남이 아들 닮았으면 외모도 아마 나쁘지 않을걸? 그때 이미 저는 3번의 소개팅에서 죽을 썼던 터라 약간 반 정도 포기하고 나갔는데 역시 마음을 내려놨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뭔가 반듯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각 잡힌 것처럼 말끔하게 생기고 실제로 성격도 그랬습니다. 뭔가 어리숙하면서도 깍듯하고 예의 바른 남편에게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긴장을 했던 사람이 저와 만나면 만날수록 긴장을 풀고 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큰 즐거움이었죠. 근데 만난 지 2달 만에 제게 말을 놓기 시작했던 남편이 다시 바짝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남편이 제 오빠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게는 7살, 5살 차이가 나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냥 딱 봐도 뭔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할 인상의 소유자들이었어요. 큰오빠는 저희 어머니를 도와 순대국밥집 함께 하다가 본인 식당 오픈 준비를 하는 새내기 자영업자였는데 키 186에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구였죠. 어렸을 때 등치 있고 어깨 좀 썼던 창피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성질머리도 점점 죽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오빠는 큰 오빠만큼의 거구는 아니지만 키 182에 과거 육상 선수를 했다가 지금은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남이면 부담스럽지만 가족이라서 든든한 오빠들은 가끔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지킨 오빠들입니다. 그런 오빠들의 철칙 중 하나가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동생의 애인도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런 오빠들이 막내 이모에게 제가 본인이 주선한 성계팅에서 만날 남자와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만나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 오빠들 보고 도망간다고 했지만 오빠들은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것들은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라고 너도 남자가 못 믿어오니까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억지를 부렸죠. 그래서 제가 푸념 겸 남편에게 오빠들 때문에 못 산다고 하니까 대뜸 남편이 오빠들을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체 왜? 라고 하니까 정말 꺼리낄 것 없으면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오빠들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는 건가 했는데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저는 약간 포기한 마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오빠들을 만나는 날 저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남편은 잔뜩 경직이 돼서 오빠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웃기는 웃는데 두 커다란 고래의 귀에 짓눌려 무슨 로봇이 웃는 것처럼 웃고
오빠들은 구구절절 남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부터 내 동생 힘들게 하지 마라. 일장연설을 늘어놨는데 뭐든 네, 네, 아, 당연하죠. 하던 남편이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도 한 번 만나본 거면서 마치 매일 만났던 사이처럼 아, 최사위라고 호탕하게 불러주더군요. 근데 오빠들은 그렇게 내적 친밀감이 일찍 생겼음에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제게 사실 아직도 형님들이 좀 무서워 라고 했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본인 스스로 거리낄 게 있다는 걸 알았기에 끝까지 제 오빠들을 무서워한 건 아닌가 싶네요.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 오빠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 식당에도 몇 번을 가서 결혼 전 인사를 드리는 게 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청심한 3개를 먹을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너무 빤히 보이는 반대 아닌 반대에 오히려 그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그냥 인상 좋고 말 나긋나긋하게 하시고 그냥 좋기만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시고 큰오빠가 식당 오픈을 준비 중이고 작은 오빠는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 다닌다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구난방이네. 뭐 가족들끼리 비슷한 일 하는 건 없어요? 큰오빠가 어머니 식당을 돕다가 그 경험으로 본인 식당을 준비하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처럼 아빠 따라 딸이 교사하고 뭐 이런 거.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아버지나 수연이처럼 교사 일 안 하는데. 넌 공기업 다니잖니, 공기업. 공립학교처럼 너도 지방자치 소속인 회사 다니는 건데 뭐가 달러? 아유, 됐어,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처럼 부모한테 영향받아서 직업 선택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고 새아가 집처럼 자식들이 알아서 지 살 길 찾는 그런 집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말만 안 한 거지. 그냥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였어요.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인데 너희는 국밥 집안이니? 라고 언짢아하는 거나 매 한 가지였죠. 웃긴 게 막상 교육자 집안 자부심을 부리는 건 교사가 아닌 심지어 따로 직업을 갖지 않았던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대체 왜? 본인이 교사가 아니면서 저희 집안 사람들 직업이 중구난방이라고 혀를 차는 거죠.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어머, 어머님도 선생님이셨나 봐요. 라고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꾹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유학의 중재를 해주셔서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 규모를 말하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아니 말도 문장도 아닌 소리가 뭔지 아시나요? 애게, 애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소규모 사무실이라서 당시 사원수가 9명이긴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바로 무슨 음식이 양이 잘못 나온 것도 아닌데 애게라고 하는 게 막말로 교육자 집안 사람이 할 말인가요?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왜 먼저 어머님이 제 출신이나 집안, 심지어 직업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안 말해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될 사람이니 까다로운 척하는 거고 한 번도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렇게 싫은 티를 다 내셨던 분이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에도 참석은 하셨고요. 예식장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시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 하는데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하시지 왜 별다른 의사 표현은 안 하셨나 솔직히 지금도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시어머니는 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임신했으니까 그 쪼막만한 회사 그만둬라. 어차피 그 작은 데서 너 하나 빠져도 티도 안 나. 라고 하시며 제게 모멸감을 안겨줬죠. 또 제 회사가 창피한지 나중에는 주변에 제가 회사 그만뒀다고 거짓말까지 치셨다가 친척 어른 중 한 분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시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적도 있었죠. 또 태어난 아들은 꼭 교사로 키워야 한다며 너 학교 다닐 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사 하나 키워봤다며 교육은 본인에게 배우라고 하시는데 남편과 제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애 미래를 벌써 정해놓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한테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가 공부 안 하고 비전 없이 자랐다고 자식까지 그렇게 대책 없이 키운다며 제게 막말을 하신 기억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손자가 너 보고 따라 자랄까 무섭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미 초장에 시어머니와 친밀해진 걸 포기한 터라 어머님, 따지고 보면 교사인 건 아버님인데 만약 이 사람이나 아가씨가 어머님을 보고 따라 자랐으면 평생 직업도 없이 살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무슨 직업이 없냐. 교장 선생 부인. 교사 키운 엄마가 직업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성질을 부리셨죠. 다행히 그때마다 시아버지도 왜 괜히 나서냐고 알아서들 살게 두라고 하셨고 시누이도 제게 와서 따로 사실 시어머니도 따로 교육법이나 이런 거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할 때면 남의 편이 되지 않고 정말 제 남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줬죠. 근데 남편이 편을 들어주고 함께 화를 내줘도 도무지 적응도 용서도 안 되는 사건이 결혼 6년 차에 터졌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6년 만에 그리고 첫째를 낳고 5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도 계속 둘째를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시험 간 생각을 하던 차에 임신이 된 거거든요. 정말 인생은 포기할 때쯤 입에 단 걸 물려주는 건지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하늘이 저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단 걸 물려주는지 알았는데 쓰디 써서 삼키지도 못한 그렇다고 뱉지도 못하는 게 제 입안에 들어와 있던 거였어요. 임신 10주쯤에 가슴이 묵직한 통증과 동시에 없었던 멍울이 만져져서 집 근처 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모양이 좀 안 좋다고 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닐 거라고 설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어? 라고 저도 남편도 애써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저희를 비웃기라도 하듯 검사 결과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처음 상피내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아찔한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끝없이 왜? 라는 의문만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하필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자리 잡혔는지 신이 눈앞에 있다면 멱살을 잡고라도 묻고 싶었죠. 의사 선생님은 일단 임신 안정기에 들어가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아 전절제 수술을 하고 환자분의 특성상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동시에 출산 후에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때 하는 치료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또 의학적으로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뱃속 아기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지만 솔직히 전문가의 말이지만 제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행여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살기 위해 내 아이를 해쳤다라는 생각에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눴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끝내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뱃속 아기도 건강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고 현대의학을 믿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들에겐 어렵게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다들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응원해주고 저를 위로해줬지만 단 한 사람,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든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 사실을 시댁에 전화로 전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남편의 표정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13주차 넘어가서 날 잡자는데, 네?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자꾸 그런 말 하실 거면 그냥 아버지 바꿔주세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소리 하셨나 했는데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기운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신 안정기에 들어선 13주차 이후 수술 날짜를 잡았고 남편도 그날은 아이 휴가를 쓴다고 했었어요. 저는 암 진단을 받고 임신과 치료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고요. 정들고 아직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 제 아이와 제가 우선이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앞두고 혼자 집에서 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이시냐고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배를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그거 낳을 거냐? 그거랍니다. 제 뱃속의 아기를 심지어 본인 아들의 자식에게 그거라네요. 말이 되나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팔짱까지 끼더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나는 사실 지금도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 애비가 암으로 죽은 것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관리 안 하다가 애 낳고 나서야 안다는 게 말이나 되니?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그리고 네가 암이면 준욱에도 네 유전자 물려받아 암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뱃속에 그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수술하면서 마취하고 약 먹고 심지어 항암 주사까지 맞으면 그거 그대로 다 흡수할 텐데 너는 애가 생각이 있니 없니? 치료할 때 필요한 약물들 다 흡수하고 그렇게 태어난 애가 네 몸에 생긴 종양이나 다를 게 어딨냐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람 입에서 아니 어쨌든 가족으로 엮인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몇 초간은 숨도 못 쉬었어요. 끝내 숨이 차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는 알고 떠드시는 거예요? 제가 종양을 낳을 거라고요? 모르시나 본데 저도 주치의 선생님이랑 다 상담했고 수술도 항암 치료도 의학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어머님 말을 설마 제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전문가는 얼어 죽을. 야, 의사 자격증 없어도 그건 당연한 거야. 지 엄마 몸속 안에서 암덩어리랑 같이 자란 애가 정상일 리 있니? 괜한 짓 하지 말고 애 떼고 치료나 받아라. 집안에 애구 만들애 낳을 생각하지 말고 애 포기하라고. 사람이 화가 날 때까지 나면 몸에 열이 올라서 등 뒤가 따끔거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고 집 밖으로 내보내면서 말했어요. 어머, 너 이거 안 나? 헛소리만 하고 나갈 생각은 없어 보이셔서 제가 대신 문화까지 모셔다 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 받는 거나 치료나 아이 낳는 것도 앞으로 일체 상관 말고 입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중요한 수술하고 출산 앞두고 어머님이 하는 말처럼 부정적인 기운 타고 싶지 않거든요. 저 대신 수술 받거나 항암 치료 받고 애 낳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입대지 마시라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 던지듯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밀어버렸고 휘청거리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악을 쓰고 삿대질을 했지만 저는 잘 가시라고 한 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며 앞으로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적어도 아이를 낳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시어머니와 안 마주치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무사히 수술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리가 덜 갈까 스스로 진통제도 안 맞고 무통 주사도 없이 견뎠습니다. 저도 엄마라고 견딜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수술을 견뎌낸 저를 기특해 하시고 저는 저와 함께 수술을 버텨준 아이를 기특해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에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매 순간 부디 우리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내 몸에 100% 무리가 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이만 건강하게 바랐습니다. 처음 태동을 느꼈을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아이가 제게 나 잘 있으니 엄마도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항암 치료 시작하고 머리가 빠져도 속으로 어쩌면 지금 머리가 다 빠진 내 모습이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웃었고요. 남편도 그런 제가 머리를 민 걸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나도 머리 밀까? 하면서 대머리여도 좋고 괜찮다는 용기를 줬습니다. 그때는 참 잘했어요. 곁에 있어주고 뭐든 다 해주려고 해주고 이 모든 걸 혼자의 몸으로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해줬죠. 그래서 곧 있으면 나를 덮쳐올 충격적인 일들이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봄 저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는 3.4kg로 아주 건강하고 초기 검진에서도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아이였어요. 저도 남편도 이 기적과도 같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제가 그때까지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기에 모유 수유는 못해서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어떻게든 미연에 방지를 할 건 뭐든 하고 싶었어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제 뱃속에서 저와 함께 암을 이겨냈던 아이니까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달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출산 후에도 저는 병원을 오고 가면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시간은 온통 아이들과 보냈어요. 그냥 한 번 큰 고비를 넘고 나니까 아니 아직도 넘는 중이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초 단위로 소중하더라고요. 그때쯤 남편이 제 수술이나 출산 때문에 휴가를 당겨 쓴 게 있어서 업무가 밀린 게 많다고 야근을 자주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애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나 봐요. 호르몬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괜히 아주 작은 거에도 울고 웃고 감동하고 아주 그냥 격동적인 감정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둘째를 낳고 4개월 정도 뒤에 남편에게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암에 걸리니 예민해져서 그 당시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하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건강검진 받아라. 초기가 중요하다 말하고 다니는 건강 지킴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체중이 감소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심지어 속이 안 좋다고 자주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어요. 체중 감소와 소화불량, 배변 습관의 변화, 딱 대장암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한 번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제가 휴대폰 놓고 가라고 그거 보니까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휴대폰이 없어도 그렇게 오래 앉아있다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저는 당장 건강검진을 예약을 했고 남편을 끌고 건강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살 빠진 건 당신 병간호하고 준서 태어나서 이래저래 바빴으니까 빠진 거고 화장실 문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니까. 나도 이제 40대야.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 거라고 미리 해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남편은 수면 마취를 한 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저는 회복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20분 정도 뒤에 남편이 검사를 마치고 마취가 깨기 전까지 누워서 쉴 수 있는 회복실로 왔죠. 선생님 두 분이서 옮기는 침대에 옆으로 축 늘어진 남편이 어딘지 짠해서 옆에서 이불도 제대로 덮어주고 가만히 볼도 쓸어줬습니다. 부디 남편에게는 저 같은 고통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요. 그러다가 15분 정도 뒤에 스륵 눈을 뜬 남편이 입을 뻐끔뻐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맞추고 남편을 불렀죠. 나 보여? 깨지 말고 푹 자. 앞으로 적어도 2시간은 자야 좀 정신 말짱해질 테니까.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혜진이니까요. 수면 마취를 한 와중에도 저를 찾는 모습이 웃겨서 이걸 영상을 남기려고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는데 휴대폰 너머 남편이 다시 입을 우물거리며 한 말은 저를 그대로 굳게 만들었습니다. 혜수가 나 안 간다니까? 아휴, 나 안 가. 순간 혜수? 나는 혜진인데? 이 사람이 마취 때문에 내 이름을 잘못 기억을 하는 건가? 아니면 혜숙이라는 다른 여자를 부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눈앞에 혜숙이라고 생각을 한 저에게 아주 절절한 마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집에 안 가. 집 가면 너 못 보잖아. 혜숙아, 나 그냥 너네 집 갈래. 거기 가면 시끄러운 애들이랑 머리 그꼴라서 선머슴 같은 내 와이프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혜숙이 너랑 너네 집에 갈래. 그리고 나 데려가 하고 정신없는 와중 팔을 휘청하고 움직여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남편에게서 멀어졌고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회복실을 나와 검진센터를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혜숙은 누구며 남편이 지금껏 저와 아이들이 있는 집을 끔찍하게 생각을 했고 그 혜숙이라는 여자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건가요? 제가 치료 후에 빈혈이 좀 심해졌는데 그대로 주저앉아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았고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던 와중 괜히 어머니 생각은 나는데 차마 어머니께 가진 못하고 딸을 잠시 맡겼던 큰오빠네 내로 갔습니다. 새언니가 집에 있어서 새언니에게 맡겼거든요. 큰오빠네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는지 새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안색이 너무 창백하다고요. 항암 치료를 받던 제 몸에 무슨 증상이 나타난 건지 걱정을 하던 새언니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란 인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면서 새언니에게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을 말했고 제가 찍은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으로 쌍욕까지 한 새언니는 기다려보라고 하고 바로 그 시간에 식당에 있던 큰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뒤 큰오빠가 도착을 했고 새언니는 이제 힘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저를 대신해 제가 겪은 일을 큰오빠에게 말했죠. 큰오빠는 당장 소라도 때려잡을 주먹을 몇 번이고 고쳐주며 당장 가만 안 둔다고, 사지를 분리시키겠다고 썽을 냈는데 새언니는 아주 침착하게 큰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감옥 가는 건 당신이야. 간통죄라도 있었으면 그 두 연놈 쌍으로 콩밥 먹이는데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한에서 엿먹여야지. 아가씨, 따로 아가씨 남편, 아니 그 자식한테 티내지 말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애들 데리고 친정가 있겠다고 하고 모른 척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자식 뒤 좀 밟아. 아마 아가씨가 집 비우면 좋아라 하고 그 해숙인지 말숙인지 여자랑 붙어 있을걸? 수면 마취해서 고백한 걸로는 마취한 기운에 헛소리 했다고 하면 단데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뭐든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당장 그때 증거를 잡아서 그 인간과 이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제가 그때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던 터라 그냥 마취 중 내뱉은 고백이 아닌 내 눈으로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언니의 말대로 수면 마취에서 풀린 남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왜 나만 두고 가서 연락이 안 되냐고 했을 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나도 병원에 갔다가 지금 애들 데리고 친정에 와 있다고 며칠만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무슨 문제 없는 거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라고 했고요. 세연이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글자에서부터 그 여자랑 뭐하고 놀지 신난 게 보인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며칠 동안 큰오빠가 나가서 남편 뒤를 밟고 큰오빠가 뭔가 증거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 반,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못 건져오길 바라는 마음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4일 후 큰오빠가 결정적인 걸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큰오빠가 3일 내내 남편의 뒤를 밟다가 해숙이란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둘이서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걸 사진으로 찍었고 대실까지 하는 걸 보고 온 겁니다. 당장 그 방에 내가 들어가서 뼈를 분지르려고 하다가 참았어. 확실한 증거는 찾았고 이제 현장을 잡아야 하니까. 직장에서 불륜하는 것들 중에 회사 점심시간 이용하는 더러운 인간들 많다고 하더니만 최승원 이 자식이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큰오빠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잡아서 아주 요절을 내자고 했는데 빠른 시일까지 할 것 없이 남편과 그 해숙이라는 바퀴벌레들은 단 하루도 안 붙어 있을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큰오빠가 제게 찾은 증거를 보여주고 바로 그 다음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큰오빠 집에서 새언니와 애들과 함께 막 저녁 먹고 치우고 있었는데 작은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지금 땡땡동 땡땡 포차로 와. 여기 최승원 그 자식하고 그 여자 같이 들어갔으니까 나랑 형이 붙들고 있을게. 그날은 작은 오빠까지 합세해서 남편을 잡으러 갔나 보더라고요. 다급한 작은 오빠의 목소리에 저는 바로 차키를 챙겨서 나왔고 지금도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운전을 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오빠가 말한 주소로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유명한 매운 닭발집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식당 안에는 오빠들의 모습이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분점을 잘못 알고 찾아왔나 싶어서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도착했어? 식당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식 끌어내서 옆에 있는 주차장 공터로 왔어. 가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골목으로 쭉 들어와. 작은 오빠의 안내를 받으며 간 곳에는 큰 오빠의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 작은 오빠와 팔짱 끼고 장승처럼 서 있는 큰 오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와 그 옆에 역시 무릎을 꿇고 어째서인지 얼굴에 빨간 양념을 덕지덕지 발라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덜덜덜 떨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봐도 기이한 무리로 보이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큰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꼴이 왜 저래? 제가 물으니 작은 오빠는 본인 휴대폰에 찍힌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건 아까 본 매운 닭발집 입구에서부터 촬영이 되어 있었고 화면은 순식간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과 눈앞에 있는 젊은 여자를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영상 안에서 큰오빠 목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최승원이 재미 좋았네? 마누라 남치로 받는 와중에 애들 보고 있는데 넌 직장에서 눈 맞은 여자랑 닭발이나 뜯고 있어? 형님! 입에 닭발을 물고 있던 남편이 카메라 쪽으로 눈을 돌려 오빠들을 마주한 순간 물고 있던 닭발을 머저리처럼 뱉고 경악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큰오빠와 작은 오빠가 마누라랑 자식 버리고 바람난 남편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이내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여자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이, 아가씨. 이 인간 아내도 있고 애도 2명인 거 알아요? 몰라요? 같은 직장이라며 그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는 딱 보니까 알았네. 그치? 얼굴 누렇게 뜨는 거 보니까 얘 마누라가 지금 유방암 투병 중인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젊은 사람이 무슨 정신머리로 40 넘은 늙은이 때문에 상간녀 딱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닭발이나 뜯고 있어? 그 유방암 투병 중인 얘 마누라가 내 막내 동생이거든.
내가 하도 빡이 쳐서 당신이랑 최승원 얘 아주 끝장을 봐야겠는데? 어때? 그렇게 말한 큰오빠는 그대로 식탁 위에 있는 닭발 접시를 들어 남편 얼굴에 그대로 꽂아버렸고 얼굴이 닭발 양념에 범벅이 된 남편은 으아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옷소매로 미친 듯이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맵냐? 매워? 근데 어쩌냐? 넌 매운맛 좀 더 봐야 하는데? 손님 여러분, 지금 닭발 양념 처바른 이놈이 불쌍한 제 동생 버리고 여기 있는 직장 동료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는 남편과 그 여자가 다니는 공기업 이름까지 대더군요. 영상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심지어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음도 몇 번 들리는 걸로 봐선 구경 중이던 손님들이 사진까지 찍은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식당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뭐 하는 거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게 들렸고 그때 오빠들이 방심한 틈을 타 남편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상간녀를 식당에 두고 그대로 튀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발은 누구보다 빠른 작은 오빠가 남편을 붙잡았고 남의 식당에서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어서 주차장 공터까지 두 사람을 끌고 나왔던 거예요. 아가씨, 아까 봤지? 이 자식, 아까 아가씨만 두고 튀었잖아. 근데도 이딴 놈 때문에 상간녀 딱지 달만한 것 같아? 안 그렇게 생겨서 되게 멍청하네. 이 자식 고작 이러려고 내 동생 두고 바람 피웠냐? 이 야비한 놈을 확.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얼굴은 양념 범벅이 돼서 손을 치켜 올리는 큰오빠에게 맞을까 경기를 일으키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 천년의 사랑도 단박에 식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피가 식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지금까지 남편으로 믿고 살았구나. 애도 2명이나 낳고 그중 하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낳았는데 하는 생각에 모든 게 부질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빠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제발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비는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치켜 올려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의 가슴팍을 냅다 차버렸어요.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뒤로 넘어갔고 저는 나자빠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속의 암덩어리 제거하고 목숨 걸고 우리 딸 낳고 당신이랑 애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완치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당신은 나 이렇게 배신하네? 좋았니? 내가 항암치료 받으면서 애들 볼 때 너는 밖에서 일하면서 연애도 해서?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놈한테는 내 목소리도 아까워.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던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얘 가져요, 그쪽이. 그쪽한테는 얼굴에 닭발 범벅해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인간이 딱 잘 어울릴 것 같네. 내가 기꺼이 그쪽한테 양보할게요. 그 후에는 땅바닥에 그 바퀴벌레 같은 컵을 두고 오빠들이랑 큰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과 딸, 진정한 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큰오빠 집에서 지냈어요. 당장 이혼 준비를 해야 하긴 하는데 충격에서인지 무기력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때 도화성 같은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어디서부터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주한 시어머니는 역시나 남편의 외도도 남의 집 딸인 제 탓을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집에 오면 투병 중이라 바싹 꼬른 네가 있는데 바람 안 날 남자가 누가 있니? 아버님은 집에 늙어서 바싹 꼬른 어머님이 있는데도 바람 안 피우시잖아요. 혹시 피우셨었나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말하는 꼬라지하군.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바로 이혼할 생각 있나 본데. 그래,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나도 내 아들 재혼 상대로는 같은 직장 다니는 공기업 며느리가 좋으니까 서로 마음 있을 때 빨리 식 올리는 게 좋지. 너도 이혼하고 광명 찾아. 마음 떠난 남편한테 집착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제가 어머님 요구대로 하면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그래도 뭔가 제안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신 거 아니세요? 너희 살던 집 그거 네 명의로 해주마. 이혼하고 애들하고 편하게 거기서 살아. 그 집은 원래 저랑 어머님 아들 공동명인데 너무 날로 먹으시려고 하네요. 허, 네가 그리 주제도 모르고 욕심을 부려서 승원이가 질렸나 보다. 그러고선 시어머니는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하셨고 괜히 좋은 직장 다니는 애 인생에 오점 만들지 말고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리 당당했지만 내 이혼 문제로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시간은 먼지 싶고 그냥 다 싫었습니다. 얼른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가 없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지 엄마 따라서 남편도 제게 연락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본인 엄마 만났냐고 하면서 이혼하자입니다. 본인도 그날 네 오빠들에게 느낀 모멸감 때문에 너한테 더 이상 사과하고 싶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네가 나한테 준 모멸감에 비하면 그건 간지러운 수준이라고 하면서 엄살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을 품고 악을 품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와서 제 얼굴을 휴지로 문지르는데 그때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조용히 끝내야겠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와 아이들의 시간을 위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제 몫으로 받은 집은 제 명의로 바뀌자마자 팔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병원에 다니기엔 저 혼자는 무리였고 어머니 집에서 큰오빠 집이 가깝기도 했거든요. 만약 일부분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부작용 신경 안 쓰고 단박에 삼킬 정도로 저는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잊고 싶었어요. 종종 그 기억이 떠올라 속에서 열불이 날 때마다 힘을 내서 건강해지자는 생각과 얘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애써 그 일은 나한테 없었던 일이고 그냥 난 처음부터 아이 둘 있는 싱글맘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과의 만남 전부를 부정하고 후회한다면 그 만남의 결과물인 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기에 더욱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끝까지 저를 방해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반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전화를 건 주인공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나 차단했어? 잊고 싶지만 고막에서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전 남편이었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그 인간은 이제 제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소통할 가치도 없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양육비만 보내주는 ATM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잠결에는 해골의 고인물도 달게 마신다나요?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무심결에 받자마자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잠이 확 달아났었네요. 혜진아, 나야. 끊지 마. 끊지 마. 죽지도 않고 또 온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한숨을 내뱉고 말했어요. 너니까 더 끊어야지. 내가 왜 이 새벽에 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는 염치나 양심 같은 거 없지? 맞아. 아픈 너한테 그런 짓까지 한 나한테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미안해, 혜진아. 근데 내가 진짜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럼 쌍욕하는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 자식아? 새벽에 다짜고짜 연락을 해서 불쌍한 척, 미안한 척, 후회하는 척하는 전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보고 싶다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다가
제가 너 지금 또 나를 해숙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헛웃음을 내뱉더니 본인이 전화를 한 본론을 털어놨습니다. 혜진아, 해숙이 걔 나 버리고 선 봐서 여름에 결혼한단다. 저와 이혼 후 해숙이라는 상간녀와 재혼 준비를 했는데 초혼인 딸이 바람난 재혼남과 결혼한다는 걸 상간녀 집안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 집안은 제정신인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바퀴벌레 같은 둘은 즐기게 만났는데 상간녀 부모님이 끈질기게 선을 보라고 해서 한번 그 말 듣고 거절할 목적으로 그 선자리에 나갔다고 해요.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한 번 보고 싫다고 이제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집 부모님이 좀 누그러들 줄 알았지.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처음에는 별로였다고. 역시 오빠가 최고라고 했던 애가 한 번 더 봐야겠다고 엄마랑 아빠가 한 번 더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도 3세판이라는데 3번은 봐야지 하고 했다고 계속 그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야. 그 남자 듣기에는 잘 나가는 노무사였거든. 근데 지지난달에 해숙이가 나한테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해서 오빠랑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 걔 회사도 그만뒀어. 결혼 준비한다고. 걔는 전문직 남자랑 결혼한다고 떠나고 난 회사에서 새파랗게 어린 직원 꼬신 놈으로 낙인 찍히고. 혜진아, 내가 진짜 요즘 너무 힘들고 나쁜 생각만 들어. 나 정말 너하고 애들한테 죄 지은 거 돌려받고 있나 봐. 이게 어디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딱 봐도 제 동정을 사려는 뻔한 수작이 보여서 그 새벽에 혈압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뻔뻔하다 못해 징그러운 인간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불쌍하다고 광고하는 거야? 야, 너 하나도 안 불쌍해. 그냥 자업자득 지 업보 그대로 돌려받는 걸로밖에 안 보여. 어디서 훌쩍거리고 있어 지금? 제발 사람 속 좀 뒤집지 마. 내가 이 새벽에 너 신세 한탄하는 거 들어줘야 되니? 동정표 구하고 싶으면 네 엄마한테 가서 해. 바람도 내 아들 탓이 아니래. 다 며느리 탓이란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마 앞으로도 너 같은 놈 좋다고 해줄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둘이 잘 살아. 더 이상 나나 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인간을 진짜 어떤 인간인 줄 모르고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이에 아이까지 낳은 제가 지독히도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대로 날밤을 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성게팅을 아예 받질 말았어야 하는데 싶었고요. 그래도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인간 없었으면 제 소중한 아들, 딸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싶고 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래서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게 삶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롭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와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던져 넣듯이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말이죠. 한심한 전남편과 이혼 문제는 과정보다는 그냥 결과인 제 아이들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효과는 솔직히 단박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연습해보니 어느 날은 거의 반나절은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생각이 조금 안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전 남편이 머저리 같은 표정으로 해수가 하는 표정이 떠올라 참 괴로웠거든요. 점점 마음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정말 내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채워 넣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이 사연에 제 나쁜 기억이 담겨서 더 이상 제게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부디 이 사연이 바다에 떠내려 보낸 유리병에 담긴 편지처럼 평생 제게 되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제 항암 치료도 잘 견딜 수 있게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무엇보다 생각이 났을 때 얼른 건강검진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